원의 방정식 그 두 번째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원의 방정식의 뜻, 원의 뜻, 정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고요. 다 같이 시작.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머릿속을 그리셔야 돼요. 말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뭐 여러분 머릿속엔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자취. 그죠? 그걸 원이라 그러고. 얘를 뭐라 그래요? 중심. 얘를 뭐라 그래? 반지름이라고 얘기한다. 점심 했었던 거 그림으로 생각하면서 항상 수학이라는 것은 그림이랑 연관성이 매우 많기 때문에 특히는 도형 파트는 항상 그림 생각하면서 연습하셔야 되는 거라고.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뭐였습니까? 중심과 반지름. 그래서 중심과 반지름만 찾으면 언제든지 원의 방정식을 만들 수 있었고요. 중심이 뭐 A, B고요. 반지름의 길이가 R인 이런 원의 방정식을 만들어라 그러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렇지. X-A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 플러스 Y-B에 대해서 전체의 제곱 이퀄 반지름의 제곱인데 반지름이 R이라 그랬으니까 R에 대해서 제곱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 돼요. 이런 느낌으로 처리한다는 거. 그래서 저번 시간에 원의 방정식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예제 문제와 유제 문제 두 문제를 풀어봤고요. 오늘은 나머지 유제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유제 2번을 보시죠. 두 점 A가 있고 B가 있는데 얘네들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림을 한번 그려봅시다. 주어진 조건을 그림을 그려. 왜 그림을 그리냐면 우리는 어찌됐건 저찌됐건 두 가지는 찾아야 되거든요. 하나는 중심, 하나는 반지름. 하나는 중심. 근데 지금 아무것도 안 가르쳐줬어. 그럼 뭐를 가르쳐줬느냐? 지름의 양 끝점. 지름이 이렇게 있다면 양 끝점의 좌표를 가르쳐줬어요. 양 끝점의 좌표. 얼마라고? 하나는 2,-3이라고 또 하나는 4,1이라고 이렇게 가르쳐준 거죠. 이렇게. 우리가 찾아야 될 건 뭐라고? 중심과 반지름. 그러니까 어떻게 찾느냐? 중심을 찾으세요. 어떻게 찾으면 돼요? 배웠잖아요. 점심시간에 배웠잖아요. 뭐야? 중점이죠. 중점 뭐랑 같다? 평균과 같다. 무게중심도 평균과 같다. 기억나요? 평균이랑 같으니까. X좌표끼리 더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서 3 이렇게. 평균. Y좌표끼리 더해서 반으로 쪼개면 -1 이렇게. 왜 더하면 -2니까 2로 나누면 -1. 결국 선생님 중심이 3,-1이라는 얘기겠네요. 그럼 반지름도 찾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원래 주어진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한 다음에 반으로 쪼개도 되겠지만 어차피 우리 중심 좌표 찾았으니까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이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아무거나 찾으면 그것이 바로 반지름의 길이에 해당된다. 해보시죠. 루트 이걸로 한번 찾아볼까? 이 두 개로 X좌표 차이가 1 차이 나니까 제곱 더하기 Y좌표는 2 차이 나니까 시작 제곱 이렇게. 그럼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예요? 루트 5다. 아이고야 끝났네요. 중심이 3,-1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루트 5인 원의 방정식을 생성하면 되니까 X-3의 전체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전체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5 이렇게 처리하면 최종적인 답이 된다. 이런 얘기라고요. 됐죠? 여기까지가 저번 시간까지 열심히 공부했었던 이게 뭐예요? 이게 그렇지. 열심히 공부했었던 원의 방정식에 해당되는 이야기다. 이게 바로 원의 방정식이다. 여기까지 공부했습니다. 여기까지. 다시 말씀드리면 중심이 얼마라고 한 번만 더 불러볼까요? 3,-1이고 조금 전에 했었던 거 말이야. 반지름이 이게 제곱이니까 이게 반지름이 아니라 반지름 제곱이죠. 반지름은 루트 5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런데 자 이제부터 시작한다. 새로운 이야기입니다. 집중해서 잘 들으십시오. 이게 원의 방정식이라면 이렇게 딱 봤을 때 중심과 반지름을 언뜻 봐도 알 수 있을 정도의 패턴으로 만들어진 이런 원의 방정식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인생은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서 얘를 제곱해서 만드는, 그러니까 얘를 전개해서 만드는 패턴도 있어요. 직선도 표준형이 있으면 일반형이 있었잖아요. 이거의 일반적인 형태, 다른 말로 우변을 0으로 만들고 좌변을 내림차순으로 정리하는 패턴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와우. 여러분 x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6x 이렇게 나오고요.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이렇게 나오죠. 플러스 9. 얘를 제곱하면 일단 y의 제곱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2y 이렇게 나오고요. 플러스 2y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플러스 1. 아까 9가 있었으니까 10. 그런데 5를 넘어오면 마이너스 5가 될 테니까 플러스 5 이퀄 제로라는 이런 식을 하나 생산할 수 있을 텐데 이거 역시 이런 원과 똑같은 원인데 전개를 해서 좌변으로 넘겨서 내림차순으로만 다 정리를 한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원과 같은 원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중심을 얘기하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되고 3,-1로 얘기해야 되고 반지름을 얘기하라 그러면 루트 5라고 이야기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 다른 말로 2차, 1차 상수 0 한 번 더. x가 하나 2차 항, y가 하나 2차 항, x가 하나 1차 항, y가 하나 1차 항, 상수항 0. 빠르게 해봐. 하나, 둘, 셋, 넷. 2차, 1차 상수 0 형태로 되어 있는 이런 패턴을 원의 방정식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일반적으로 뭐라 그런다고요? 일반형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다. 위에는 뭐냐? 위에는 이렇게 딱 봤을 때 중심과 반지름이 보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표준형 이렇게. 그러니까 표준형이 좋은 거죠. 근데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한 게 아니라서 일반형이 훨씬 더 많이 출제되더라라는 거예요. 아, 이게 왜 좋아요? 아, 중심이 모형이잖아요. 3과 마이너스 1. 중심 보이잖아요. 반지름 루트 5 보이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여러분 여기 중심 보여요? 안 보이죠. 반지름 보여요? 안 보이죠. 망가졌잖아요. 이렇게 예뻤던 거를 다 흐트러뜨려 이렇게 놨기 때문에 중심도 안 보이고 반지름도 안 보인다. 그럼 뭘 할 줄 알아야 되겠어? 그렇지. 우리는 일반형으로 제시된 이 원을 가지고도 중심과 반지름을 찾는 연습을 하셔야 된다는 거지. 당연히 얘를 뭘로 바꾸면 될까? 그렇지. 비밀은 뭐야? 완전 제곱으로만 바꾸면 당연히 표준형으로만 바꾸면 중심의 좌표를 읽을 수 있는 패턴이니까 앞으로 일반형이 주어진 경우에는 뭘로 바꾸겠습니다? 표준형으로 바꾸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럼 이걸 일반형으로 표준형을 어떻게 바꾸느냐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죠.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고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2차, 1차 상수 0 형태보다는 x끼리 묶고 y끼리 좀 모아주는 게 좋아. 자, 여기다 정리해 드릴까요? x끼리 좀 모아주시고요. x제곱 마이너스 6x 이렇게. y끼리 좀 모아주시고요. y제곱 플러스 2y 이렇게. 그 다음에 상수항은 5잖아요. 5 이퀄 제로. 이런 식으로 한번 만들어 달라는 거지. 이런 식으로. 그럼 선생님 뭘 만들기 위해서? 완전 제곱을 만들기 위해서요. 근데 여러분 기억나잖아요. 얘가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고 얘가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이 돼야 되는데 완전 제곱식이 되기 위한 상수항을 뭐라 그래요? 반의 제곱. 너무 훌륭해요. 뭐라 그런다고요? 반의 제곱. 뭐라 그래요? 반의 제곱. 뭐라 그래? 반의 제곱. x의 개수가 얼마니까? 마이너스 6이니까 마이너스 6에 반의 제곱을 쓰면 되고 여기는 플러스 2니까 플러스 2에 반의 제곱을 쓰면 된다. 얘 뭐라고요? 반의 제곱. 얘 뭐야? 반의 제곱을 써주시면 된다. 얘 반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3. 제곱하면 9가 필요하겠구나. 끝까지 잘 보세요. 얘 반이 얼마야? 1. 그러니까 제곱하면 얼마야? 시작. 1이 필요하겠구나 라는 거지. 따라서 좌변에다가도 9 더하기 1을 더했으면 우변에다가도 뭐를 해야지만 그렇지 똑같이 9 더하기 1을 해야지만 원식의 변화가 없는 거지. 아주 좋아요. 여기까지 됐어요. 여러분 그대로 그대로 보세요. 따라서 앞에 있는 얘는 다 같이 하나 둘 셋 x-3의 제곱이요 선생님 잘했고요. 여기에 있는 얘는 y 플러스 1의 제곱이요. 너무 잘했고요. 완전 제곱식이고요. 우변은요. 우변은 뭐야? 9 더하기 1, 9 더하기 1 빼기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따라서 앞으로는 중심의 좌표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고 3, 왜? x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x값이고 y에 관한 완전 제곱식을 0으로 만든 y값이니까 3, 마이너스 1로 정리할 수 있고 반지름은 모르더라도 반지름 제곱이 이거니까 반지름 제곱은 뭐다? 시작. 9 더하기 1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표준형에서 우변이 바로 뭐니까? 반지름 제곱이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제안을 하나 드릴게요. 자, 잘 보세요. 여기서부터 한번 볼까요? 위에다가 그냥 써줄게.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원래 주어진 건 이거거든. 마이너스 6x 플러스 2y 플러스 5 이퀄 제로. 맨 처음에 주어졌었던 이 일반형을 표준형으로 바꾸기 위해서 x끼리 묶고 y끼리 묶고 얘는 x에 관한 완전 제곱식, y에 관한 완전 제곱식 따라서 중심이 이거고 반지름 제곱은 이거. 됐지? 됐는데 여러분 수학에서 얘기하는 공식이라는 게 뭐라고요? 지금처럼 공식을 모르더라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꿀 줄만 알면 언제든지 중심 찾고 반지름 찾을 수 있겠습니다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몰라도 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만드는 게 바로 공식이라고. 그렇다면 앞으로 이 일반형에서 다이렉트로 직접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중심과 반지름 제곱을 찾는 공식만 만들 수 있다면 몰라도 되지만 공식을 만들 수 있다면 훨씬 더 편리하게 수학을 받아들일 수 있겠다. 물론 공식을 몰라도 만들 수는 있어야 되지만 뭐만 하면 되니까 완전 제곱식 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게 공식도 아니고 너무 쉬워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여기서 3 어떻게 나왔어요? 중심. 여기서 나온 거죠. 얘가 마이너스 3이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얘가 마이너스 3인 이유는 뭐예요? 얘가 9이기 때문인데 얘가 9인 이유는 또 뭐예요? 여기가 마이너스 6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결국 중심의 x좌표는 여기 마이너스 6 다른 말로 1차항의 개수랑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상수항 9를 만들었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만든 거니까. 그렇다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까요?
여러분 이거를 반으로 쪼갠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다시 루트 씌운 거거든요. 다시요. 얘의 반을 그러니까 반을 1차 함계수를 반을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거거든. 반을 제곱한 게 9고 거기다 루트 씌운 게 3이고 그거에 다시 부호를 바꾼 게 마이너스 3이고 걔가 그대로 이렇게 튀어나오는 거죠. 걔를 0으로 만든 x값이. 결국은 1차항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를 씌운 게 바로 3이니까 제곱이랑 루트 관계는 서로 역가적이니까 없어지는 거니까 쌤 결국은 이 1차항 개수인 마이너스 6을 반으로 쪼갠 거 그 반으로 쪼갠 게 항상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지. 얘를 반으로 쪼갠 게 항상 이 자리에 온다라는 거고. 왜? 반으로 쪼갠 거에 제곱한 거에 루트 씌운 게 이거니까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우면 원상 복구 아닙니까? 이해해야 돼. 외우지 마세요. 이해해야 돼. 얘 반으로 쪼갠 게 이거고 그런데 중심의 좌표는 걔를 0으로 만든 x값이니까 마이너스 3의 부호를 바꾼 거잖니. 결국 중심의 x좌표는 일반형의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거죠. 선생님 맞습니다. 중심의 y좌표 마이너스는 어떻게 나온 거냐면 마찬가지로 y가는 1창 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거죠. 왜? 이거의 반을 구해서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운 게 이거고 연결부는 그대로 간 거니까 제곱한 다음에 루트 씌워봤자 자기 자신이니까 반만 구해서 여기다가 그대로 갔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결국 1창 개수의 절반이 이거고 얘 부호 바꾼 게 이거니까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거구나. 선생님 앞으로 일반형에서 이 과정을 다 생략하고 곧바로 중심을 만들려면 다음과 같이 얘기하면 되겠군요. 어떻게? x의 개수를 너무 잘했어. x의 개수, 1차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겁니다. 중심의 y좌표는 1차의 개수 y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겁니다. 그렇다고 이걸 마이너스 2분의 x의 개수 이렇게 외우라는 얘기 아니라 한글로 외우세요. 한글로. 어떻게 해요?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이렇게. y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이렇게 기억하면 이게 바로 공식이라는 거지. 몰라도 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하는 게 공식이라고. 그러니까 공식은 교재에 있는 것만 공식이 아니야. 교과서에 있는 것만 공식이 아니야. 공식은 여러분도 만들 수 있는 거야. 검증받은 것만 공식이 아니라 수학의 공식은 워낙 많은 거야. 누구나 다 만들 수 있는 게 공식이라고. 수학적인 아무런 논리적인 이상만 없으면, 논리적으로 오류만 없으면 누구나 만들 수 있는 게 수학적인 공식이라는 거고요. 공식을 제발 그래서 공식이라는 거를 떠받들지 마세요. 아무나 만들 수 있는 게 공식이고 뭐에 의해서? 몰라도 되지만 시간 단축을 위해서 만드는 게 공식이니까. 만들었잖아요. 우리가 만든 거예요.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다. 되죠? 됐어요. 그 다음에 반지름 제곱은 어떻게 만들면 되겠습니까? 9 더하기 1 빼기 5인데 9 더하기 1 빼기 5는 어떻게 만든 거야? 9 더하기 1, 9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거. 1은 어디서 만들었어요? 이거죠. 이건 뭐예요? 얘 절반의 제곱이고. 그러니까 결국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를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거고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꾼 건데 그거를 제곱한 게 이것들이니까. 결국은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한 거고 중심의 y좌표를 제곱한 거예요. 9와 1은. 그렇잖아요. 그게 이거고. 거기에 고스란히 더했으니까 우변은 9 더하기 1. 좌변에다가도 9 더하기 1을 했으니까 우변에다가 똑같이 9 더하기 1을 한 거거든. 결국 여기서 얘기하는 9 더하기 1은 바로 뭐냐면 중심의 x좌표, 중심의 y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5를 뺐다라는 게 얘가 넘어온 거죠. 이 5가 뭔데요? 원래 붙어있던 상수항이었다는 거니까 빼기 5라는 것은 마이너스 상수항이라는 얘기랑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반지름 제곱을 공식화시키면 뭐냐? 조금 전에 구했던 중심의 x좌표를 제곱하고 조금 전에 구했던 중심의 y좌표도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상수항이라고. 상수항이라는 건 무슨 상수항이에요? 원래 주어졌던 일반형의 상수항을 빼주면 그것이 바로 우변이 될 테니까. 이 과정만 이해하고 있으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지. 완전 제곱식을 고쳐보니까 이와 같은 반지름 제곱이라는 공식을 하나 또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지.
따라서 잘 보십시오. 앞으로 여러분 인생에서 다음과 같은 일반형 형태가 주어지더라도 앞으로는 겁먹지 말자. 어떻게 주어지더라도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퀄 제로가 주어지더라도 겁먹지 말자. 보자마자 뭐라 그러면 되고요. 원 그러면 되고. 이게 왜 원이에요? 1차 상수형. 1차 상수형. 이게 바로 원이고. 중심의 x좌표랑 중심의 y좌표 그 다음에 반지름은 못 구하고 반지름 제곱 구할 수 있다 그랬죠. 표준형으로 바꿨을 때 우변인 반지름 제곱 구할 수 있는데 중심의 좌표는 어떻게 찾는다. 중심의 x좌표는 1창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보호바꾸면 되고 1창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보호바꾸면 되고 반지름 제곱은 조금 전에 구했던 중심의 좌표를 각각 제곱해서 더한 다음에 빼기 상수항을 처리하면 되는데 상수항이 얼마니까?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놔주면 되겠구나 라는 거죠. 됐어요. 제곱 빼기 상수항 이렇게. 그럼 4 더하기 1 더하기 1이니까 얼마야? 6. 그래서 답은 중심은 마이너스 2,1입니다. 반지름은 루트 6입니다. 왜? 반지름 제곱이 6 나왔으니까요. 반지름은 루트 6이다. 이렇게 곧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고 원래는 얘를 몰라도 시작 된다라는 거고 제발 부탁이야. 공식은 필수가 아니죠. 선택이죠. 선택이죠. 몰라도 된다는데 다 알아요. 여러분 학교 가보면 다 알고 있다고요 학생들. 그러니까 여러분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겠지만 그 학생들은 뭘 몰라? 결론만 안다고. 뭘 몰라? 그 유도하는 과정을 모르니까. 그 과정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결국은 다 뭐 특별한 거 있었습니까? 완전 제곱식으로 가꾸는 그 느낌밖에 없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훨씬 더 손쉽게 답을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예제 2번 한번 볼까요, 여러분? 그 다음 예제 2번 보실게요. 다음 원의 방정식에서 원의 중심의 좌표와 반지름의 길이를 각각 구하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1차 상수형. 와우 선생님 뭡니까? 원의 방정식의 일반형입니다. 중심을 찾는 방법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면 되겠습니다만 우리는 선택적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뭐를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는 방법을. 이것도 여러분 완전 제곱식으로 조금만 연습하면 곧바로 바꾸죠. 이러면 x제곱 플러스 2x니까 뭐가 필요해? 1. 그럼 x 플러스 1의 제곱이니까 x좌표 마이너스 1해도 되지. 오히려 이게 훨씬 더 바람직하겠지. 근데 그 과정이 여러분 아직까지는 수월하지 않으니까 x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보호바꾼다. y의 개수를 반으로 쪼개서 보호바꾼다. 따라서 중심은 얼마고요? 마이너스 1,3이고요. 이것도 어떻게 생각하면 된다고? y제곱 플러스 마이너스 6y니까 y제곱 마이너스 6y 플러스 9가 있을 거고 그 얘기는 y-3의 전체 제곱이니까 0으로 만든 x값은 3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으면 정말 금상첨화죠. 중심을 찾았습니다. 이제 뭘 찾으면 돼요? 반지름 제곱을 찾으면 돼요. 반지름 제곱 어떻게 찾아요? 제곱 빼기 상수항. 제곱 1 더하기 9 빼기 그 1 더하기 9가 뭐야? 아까 좀 전에 만들었지만 완전 제곱식 만들 때 생겼던 그 상수항 아니니. 그러니까 우변에도 당연히 더해야 되고 얘를 이항시키는 거니까 원래 빼기 상수항이라고 보다 마이너스로 이항시켜야지 우변이 될 거 아니니. 그래서 시작 플러스 6이 됐다라고 제발 뜻을 이해하라고 뜻을 무작정 암기하지 마시고 됐어요? 그게 수학이니까 정말 그게 수학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꼭 설명해 보라고 나중에 수학 잘하시려면 여러분 제가 앞으로 벌어질 일을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딱 올라가자마자 여러분 수학 선생님이 2명이 올라오실 거예요. 수학 A 선생님과 수학 B 선생님 이렇게 학교에 따라 조금씩은 다르겠지만 수학 선생님이 올라오시면 보통 여러분 그 연습 문제를 풀어오라고 단원 종합 문제나 연습 문제는 여러분 숙제로 내주실 거예요. 수학 선생님들이. 그래서 오늘이 지금 10일이거든요. 오늘 제가 지금 녹화 날이 10일인데 오늘이 10일이라 그러면 10번, 20번, 30번, 40번 학생은 분명히 나와서 올 문제를 풀어야 될 거예요.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 10번인 학생은 1번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20번은 2번을 준비하면 되고 30번은 3번, 40번은 4번. 요즘 40번까지 없을 거예요. 저희 때는 50번, 60번까지 있었는데 요즘 한 40번 정도 아니면 35번 정도까지 있죠. 그렇게 준비를 하시라고. 그런 다음에 요걸 이렇게 탁 여기다가 칠판에 나와서 풀어보라고. 그래서 숙제 검사 대신 나와서 못 풀면 이제 막 이렇게 반성문 써야 되고 저희 때는 나와서 못 풀면 그 대걸레를 반장이 가져와요. 반장이 대걸레 가져오면 그 대걸레에서 그 걸레 부분을 빼서 요걸로 이렇게 엉덩이를 살짝 뜨겁게 만들어 주셨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거 안 한다 그러시더라고요. 그죠? 다 금지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반성문을 쓰거나 아니면 여러분 막 벌칙이 주어질 거라고. 그 벌칙 안 받으려면 당연히 여러분들 풀이 방법을 완벽하게 하는데 나는 여러분한테 이루고 싶은 거야. 지금 무슨 얘기 하려고 그 얘기를 했었냐면 그거 나와서 선생님이 풀어보라 그럴 때 여러분들은 풀지 마세요.
풀지 말라고요. 저는 안 풀었어요. 저는 안 풀고 수학선생님한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선생님, 제가 저희 반 친구들에게 설명을 해보고 싶은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이렇게 정말 학생들이 얼마나 저를 싫어했겠어요. 쟤 뭐야? 막 이랬을 거 아니야. 근데 몇 번 하고 나니까 애들도 이해하더라고요. 왜? 제가 그거 되게 좋아했거든요. 남들 앞에서 설명하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직업이 이거겠죠. 카메라 쳐다보고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죠? 설명해보니까 제가 그랬어요. 고등학교 3학년 때까지 수학의 공부는 정말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약간의 자만에 빠질 정도로 그 정도로 수학 공부가 너무 수월했었어요. 왜? 나는 설명할 줄 알거든. 학생들은, 제 친구들은 설명할 줄 아는 게 아니라 뭐만 할 줄 알아요? 문제를 풀 줄만 알지 설명은 못 하거든. 나는 설명할 줄 알고. 그게 무슨 차이인지 아세요? 나는 아는 거죠. 나는 선생 마인드로 공부했다는 얘기고 그 학생들은, 제 친구들은 학생 마인드로 공부한 거죠. 당연히 개념에 있어서 차이가 나겠죠. 그 다음부터는 게임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런 마인드로 여러분 중에서 좀 저같이 좀 약간 이상한 성격이 아니다, 정상적인 성격인 학생들은 함부로 그렇게 행동을 못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속으로라도 완벽하게 설명하면서 이렇게 딱 이게 쓰는 연습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 그게 수학을 잘할 수 있는 정말 지름길과 같은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어떤 학생은 여러분 또 보세요.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니까 이게 이제 서술형으로 나왔다 이거예요.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잘 보세요. 이게 서술형으로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선생님이 풀이를 쓰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서술형 또는 나와서 풀라 그랬어. 근데 여러분 가지고 이렇게 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걸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고요, 반으로 쪼개서 부호 바꾸고요, 제곱 빼기 상수항입니다. 이래 버리면 돼, 안 돼? 안 되지. 이 공식은 어떻게 한 거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을 만드는. 서술형은 뭐냐면요, 잘 들어봐. 서술형은 뭐냐면 네가 원리 알고 있어? 물어보는 게 서술형이야. 이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간단하게 고치는 공식을, 우리가 만든 공식을 기억하고 있다면 서술형에서는 이렇게 쓰지 않으면 되지. 어떻게 쓰면 돼요? 수학적으로 이상이 없는 이야기니까 그 과정을 그대로 여러분들이 만들면 된다 이거. 그러니까 서술형에서는 얘를 완전 제곱식으로 고치는 과정을 그대로 써주면 된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서술형 공부 따로 하고 단답형 공부 따로 하는 게 아니야. 언제나 완전 제곱식으로 고칠 수 있는 그 마음가짐은 가지고 계셔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기 x제곱이 보이고 2x가 보이면 서술형에서는 당연히, 그렇지, 서술형은 누가 채점해요? 수학 선생님이 채점해요. 몰라서 여러분한테, 그 수학 선생님이 풀이 방법을 몰라서 여러분한테 풀이 과정을 쓰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풀이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암기해서 풀었는지 알고 풀었는지를 테스트하려고 만드는 게 바로 서술형인데, 그걸 암기해서 풀면 어떡하냐고. 당연히 서술을 해줘야죠. 어떤 과정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나가는 과정을 당연히 서술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당연히 서술형에서는, 그렇지, 이렇게 x 따로 이렇게 묶어주시고 또 y 먼저 따로 묶어주시고 이렇게, 그렇지, 이렇게 정리를 해주셔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그런 다음에 뭐라고 써버리면 돼요? 여기 1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9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좌변에다 1과 9를 더했으니까 우변도 1과 9를 더합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그러면 완벽한 서술형 답안이. 서술형 답안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 해설지 맨 뒤에 있는 걸 외우는 게 아니야. 어떤 학생들은 서술형 대비한다고 해서 그걸 외우는데 그게 아니야. 왜 외워요 그거를? 자기의 수학적인 사고 과정을 그대로 나열만 하면 되는 거지. 절대 모범 답안이 있을 수 있어도, 모범 답안은 저는 그 틀린 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범 답안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의 의견에 모범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누가 우리 TV 토론 프로그램에 나가지고 의견을 제시하는데 모범 의견 이런 거 있어요? 없죠? 논리적으로 맞기만 하면 다 맞는 의견이잖아요. 다 수학적인 풀이 방법은 여러분 너무나 다양하다. 물론 이 정도의 풀이 방법은 한 가지나 두 가지 정도밖에 없겠습니다만, 어떤 하나의 문제를 풀이해 나가는 풀이 과정은 수학에서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모범 답안이라고 쓴 것 자체가 너무나 말이 안 됩니다. 실제로 수능 해설서나 아니면 모의고사 해설서를 보면 정말 모범 답안이라고 써놓게 쓴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제 자신이 막 이렇게 창피할 만큼, 남들이 작성한 너무 창피할 만큼 모범 답안이라고 말이 무색할 만큼 너무나 좀 이렇게 비모범 답안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모범 답안이 아니고, 제발 그런 해설지를 광신하지 말라고요. 그걸 암기하지 마시고 여러분 나름대로 다 뭐만 수학적인 오류만 없다면 무조건 만점이라고요. 무조건 만점이죠. 절대 감점 바뀔 일 없으니까. 수학적으로만 완벽하게 중간과정 생략하지 않고 다 쓰는 거, 중간과정을 생략하지 않고 수학적으로 오류가 없도록 다 쓰는 걸 사람들은 서술형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특별한 방법이 있는 게 아니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쓰시면 돼요? y-3의 제곱 이렇게 되는 거고 여기는 마이너스 6인데 넘어가니까 얼마예요? 16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죠. 따라서 중심의 좌표는 얼마입니다? 마이너스 1,3입니다. 왜? 표준형 가지고 찾는 거는 알려져 있는 사실이니까. 또 반지름은 얼마입니다? 4입니다. 여기다 루트 씌우면 됩니다.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된다라는 거죠. 아시겠죠? 그런데 제가 여러분한테 빨리 찾는 거, 중심의 x좌표, y좌표 빨리 찾는 것을 가르쳐드린 이유는 그렇지. 이렇게 단독적으로 중심 반지름 찾는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라 시험 때는 여러분 내신이나 아니면 모의고사 때는 중심 반지름은 곧바로 나올 정도가 돼버려야 되거든요. 훨씬 더 고차원적인 거를 질문을 하기 때문에 이 정도는 곧바로 나와야 되는데 어떻게? 3, 이게 나와야 되거든. 그래서 드렸던 말씀이죠. 반지름 제곱을 구하라 그러면 이것도 제곱 빼기 상수항 이런 느낌으로 13에서 12를 더하니까 얼마예요? 25예요.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는 얼마다? 5다 이렇게 처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됐습니까? 당연히 서술형으로 나오면 완전 제곱식을 바꾸는 과정 여러분한테 충분히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렇게 여러 번 연습을 하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유제 볼까요? 유제 3번. 방정식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더하기 2ax 마이너스 6y 이퀄 마이너스 3 이퀄 0. 2차, 1차 상수 0 이런 패턴이죠. 그리고 원의 방정식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x의 전체 제곱, y에 관한 안전식의 제곱이니까 2차항은 2x제곱도 안 되고 3x제곱도 안 되고 무조건 x제곱으로 시작하고요. 얘도 무조건 y제곱으로 시작하고 연결부호는 플러스로. 그래서 항상 원의 방정식은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한다. x제곱 플러스 2y제곱으로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야. 이건 나중에 이과 학생들이 타원이라는 이름으로 또 공부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은 원을 공부하니까 무조건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시작한다는 것도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암튼 이 방정식이 나타내는 이게 원의 방정식이니까 도형이 바로 뭐야? 원이지 원. 원이 6,3을 지나는 원일 때 상수와 상수 A를 구하라 그랬으니까 6,3을 지난다면 뭐 하면 돼요? 대입하면 성립하는 거 아닙니까? X 대신 6을 대입하고 Y 대신 3을 대입하자 이런 얘기니까 6, 6에 36, 3, 3, 9 더하기 6이 12에 대해서 A 마이너스 18 마이너스 3 이퀄 0. 그냥 6과 3을 대입한 거죠. 얘가 성립한다. 여기에서 A를 구해주시면 된다. 이런 얘기죠. 27에서 3 빼니까 24 넘어가면 마이너스 24 따라서 12a는 마이너스 24가 되고요. 계산 맞죠? 제가 지금 빠르게 한번 해봤는데 a 값은 그래서 얼마가 나와요? 마이너스 2가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a 값 구했으면 반지름만 구하면 되는데 a가 마이너스 2가 나왔으니까 원의 방정식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시죠. 일반형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그대로 쓰세요. 2ax인데 여기다 2배 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4x가 되겠네요. 나머지 뭐 그대로니까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중심 반지름 찾는 거 이제 연습 많이 됐죠. 중심이 곧바로 나와야 된다고. 시작 2,3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야. x에게서 반으로 쪼개서 보호 바꾼다. y에게서 반으로 쪼개서 보호 바꾼다. 이렇게. 반지름 제곱 구하는 방법은 뭐라고요? 제곱해서 더하라고요. 4 더하기 9. 빼기 상수항이야. 뭐해? 이항하는 느낌이라 그랬지. 원래 빼기 상수항이라기보다 이항하는 느낌이라고. 그럼 이거 얼마예요? 16이잖아요. 따라서 중심은 얼마고? 2,3이고 반지름의 길이가 4인 원입니다. 라고 처리하면 유제 3번까지가 해결이 된 겁니다. 유제 4번을 보니까 야 이거는 정말 특이하게 생겼네요. 세점 5,0과 1,2와 지금 주어진 조건을 그대로 쓰니까 원의 방정식 구하는 거니까 여러분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잖아요. 중심과 반지름을 빨리 찾아야 되는데 주어진 조건을 보니까 하나가 5,0이라네요. 또 하나는 1,2라네요. 또 하나는 3,-4네. 이렇게 돼 있네요. 그냥 원 위에 있는 아무 세 점이나 가르쳐준 거 이렇게 주어질 수도 있죠. 2점, 2점, 2점 이렇게. 왜? 지름의 양끝점 뭐 이런 말이 없죠 지금. 그냥 아무렇게나 세 점이 주어진 겁니다. 이때 이 원의 방정식 구하래요. 어머!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데? 중심과 반지름을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이 세 개의 조건 가지고 반지름 나와요? 안 나오죠. 반지름이 이 길이인데 이거 세 개 가지고 어떻게 나와요? 물론 나오게 할 수도 있어요. 이걸 A, B라고 놓고 이 길이와 이 길이와 이 길이는 같다라고 놓으면 A와 B가 나와요. 그런데 아유 됐고 일단 됐어요. 말도 안 되게 힘든 거니까. 또 하나는 뭐야? 반지름을 알아야 되는데 결국 반지름의 중심을 찾을 수 있다면 반지름의 길이도 찾을 수 있겠구나. 왜? 중심과 2점 사이의 거리니까. 그런데 그렇게 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는 거야. 어떻게 풀어도 된다고요? 여러분 시간 나면 여러분 막 시간 45분을 빨리 보내고 싶은데 어쩌면 좋아 이런 친구들은 해보세요. 2점 사이 거리 구하고 2점 사이 거리 구하고 2점 사이 구하고 그 세 개가 모두 같다라고 놓으면 연립방정식이 되는데요. 뭐 2차 연립방정식이라서 뭐 거의 여러분 손도 못 댈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2차 연립방정식이 아니라 완전 제곱식이 포함된 거라서 딱 겉으로 딱 봐서는 여러분 되게 흥분할 가능성이 되게 높다고요. 연립방정식이라 물론 공부는 했지만
지금 생각해도 막 상상조차 하기 싫을 정도로 완전 제곱식이 포함되어 있는 겉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복잡하게 생긴 연립 방식이 될 테니까 힘들다고. 시간도 되게 오래 걸리고. 그래서 걔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야. 이렇게 무작정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를 포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중심과 반지름 뭐 안 구하고도 원의 방정식 만들 수 있나요? 그 방법을 제가 설명하려고 그러는데 그게 바로 일반형을 이용하는 방법이야. 아, 일반형이요? 우리 원의 방정식이라고 하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2차, 1차 상수 0이잖아요. 그러니까 1차의 개수를 모르니까 AX라고 놓고요. 1차의 개수 모르니까 BY라고 놓고 상수항 모르니까 C라고 놓고 이퀄 제로라고 놓는다면 결국 모든 원의 방정식은 다 어떻게 생겼어요? X제곱 플러스 Y제곱으로 무조건 시작하고 AX 플러스 BY 플러스 C 이퀄 제로라는 결국 미지수 3개만 알면 게임이 끝나는 형태라고요. 맞죠? 미지수 3개만 알면 게임이 끝나.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도 점이 몇 개 있는 거야. 3개 있는 거니까 아 얘네들 여기다 대입해서 풀자라는 거죠. 차라리. 느낌이 와요. 그래서 A, B, C를 찾자라는 거죠. 원래는 중심과 반지름 찾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A, B, C 찾는다는 느낌으로 풀자라는 거예요. 됐어요? 예. 그럼 가보죠 뭐. 하나씩 풀어볼까요? 5,0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5,0 대입하면 성립한다. 5,0 대입하겠습니다. 5 대입하면 25, 얘는 0이니까 25 더하기 5,0이니까 5A, 얘는 0이니까 없어지고 더하기 C는 0. 식 하나 세웠고 또 1,2도 지난다고 했으니까 1,2를 대입하세요. 5 이렇게 나올 거야. 왜? 1 더하기 4니까 1 대입하니까 A. 그 다음에 뭐 대입하니까 2 대입하니까 2B 더하기 C 이퀄 제로. 이렇게 또 하나 나오죠. 또 식 또 나오네요. 3,-4를 대입해서 성립해야 되니까 3과 -4를 대입합니다. 얼마입니까? 25. 왜? 9 더하기 16이니까 25 더하기 3A. 왜? X 대신 3 대입하고 Y 대신 -4 대입하니까 -4B 플러스 이퀄 제로죠. 그렇죠.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우리 이거는 어디서 풀어봤어요? 어디서 풀어봤어요? 풀어봤잖아요. 어디서? 아, 수학 1 시간에 우리 지금 하고 있는 거 연립방정 시간에 미지수 3개짜리 이거 뭐 하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 할 때 막 그 사자가 사냥하는 느낌 설명했었죠. 가장 만만한 어린 양 아니면 어린 얼룩말을 보고 개를 잡는다고. 정말 잔인하죠. 근데 잔인하다 그럴 수가 있겠나? 그게 뭐 세상의 섭리니까. 그지? 걔들이 못돼서 하는 건 아니니까. 먹고 살려고 하는 거니까. 그죠? 한 마리만 가서. 아니면 다친 좀 약간 다리를 절뚝거리는 그런 말을 찾습니다. 어슬렁어슬렁 거리면서. 걔만 가장 약하게 생긴 애만 끝까지 늘고 물어지죠. 그런 느낌으로 한 문자를 소거시킨다라는 느낌으로 가라 그랬어요. 문자 3개짜리. 그러니까 여기 C가 아주 귀엽잖아요. 없잖아요. 여기도 C가 없잖아요. 여기도 C가 없잖아요. 아, C가 없는 게 아니라 여기도 C밖에 없. 여기 C고 C니까 이 두 식을 빼도 C가 없어지고 이 두 식을 빼도 C가 없어지잖아. 그렇게 한 문자를 소거하라라는 거예요. 아니면 이 문제 같은 경우에 여기 B가 어차피 없죠. 그러니까 차라리 두 식을 이용해서 B를 없애는 방법도 괜찮겠네요. 여러분 마음대로 가시면 됩니다. C를 없애셔도 되고 B를 없애셔도 되고. 뭘로 갈까요? C를 없앨까요? 그냥 B를 없앨까요? 그래 B를 한번 없애보죠. B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더하면 B가 사라지죠.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더합시다. 윗식에다 2배 한 다음에 얘랑 더합시다. 2배 한 다음에 더합시다. 35 더하기. 여기다 2배 한 다음에 더합시다. 5A. 2배 한 다음에 더합시다. 안녕. 2배 한 다음에 더합시다. 30 이퀄 제로. 맨 윗식은 아직 써먹지 않았으니까 25 더하기 5A 더하기 C 이퀄 제로. 이제 뭐 합시다? A와 C에 대한 연립방식이니까 두 식을 뭐 합시다? 뺍시다. 빼면 얼마입니까? 10. 빼니까 얼마야? 없어져. 빼니까 얼마야? 2C 이퀄 제로. 아, 따라서 C 나오네. 얼마야? -5. 그래, 이렇게 찾는 거지. 됐죠? 왜 10 더하기 2C가 0이니까 C는 -5다. C가 -5 나왔으니까요. 이렇게 하면 20이죠. 25 빼기 5니까 20. 20 더하기 5A가 0이니까 5A가 -20. A는 -4겠네요. A는 -4. 5, 4, 20이니까. 돼요? 이런 느낌. 이제 B만 구하면 되는데 B 어디서 구해요? 여기서 구하죠 뭐. 일단 A와 C를 더해야 되겠네요. 더하면 -9. 거기다가 5를 더하네요. -4. 넘어가면 +4. 2B 이퀄 +4. B는 얼마야? 2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A, B, C를 찾는다. 이러는 게. 그런 다음에 이제 답을 써주는데 아까 답이 뭐라 그랬으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AX 그랬으니까 아, 얘가 1창의 개수구나. 플러스 BY 그랬으니까 아, 얘가 이 Y에 관한 1창의 개수구나. 그다음에 플러스 이퀄 제로니까 아, 얘가 상수항이구나. 그래, 최종적으로 원의 방정식을 생산할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입니다. 아, 괜찮네요, 여러분. 그죠?
할만하죠. 그래요. 여기까지예요. 이것이 바로 원의 방식을 만드는 방법. 특이하게도 지금 어떻게 풀었다라는 거죠. 이 아이디어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막무가내로 주어진 세 점이 주어졌을 때는 중심과 반지름 찾는 게 힘드니까, 물론 찾을 수는 있겠지만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대신. 그렇지. 그냥 일반형을 가지고 처음부터 만든다. 미지수를 어차피 3개밖에 안 나오니까 미지수 3개잖아. A, B, C. 주어진 점 3개가 주어졌다면 3점을 차례로 대입함으로써 A 값과 B 값과 C 값을 찾을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정리하시면 무조건 다 성공할 수 있다고요. 됐어요? 이렇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제 3번부터 위치 관계인데 이거 하기 전에 원의 방정식 일반형 하나 했으니까 한마디만 좀 더 하죠. 이게 뭐냐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y 플러스 10 이퀄 제곱 이렇게 하면 따지고 이게 뭐예요? 원처럼 보이죠. 근데 이게 원이 아니에요. 깜짝 놀라겠지. 원 아니에요. 선생님 어쩜 그러실 수 있어요? 왜요? 정말 장난하십니까? 왜? 원이잖아요. 원 아니에요. 이게 원이 아니라고요? 얘 원 아니에요. 왜요? 2차, 1차 상수 0인데요. 원 아니야. 선생님 이거 원 하나만 예로 들어주세요. 이름은 원이죠. 이름은 원이에요. 4면 원이에요? 예. 근데 10이면 원 아니에요? 예. 14도 원 아니에요? 예, 원 아니에요. 6이면요? 6도 원 아니에요. 7이면요? 7도 원 아니에요. 1이면요? 1은 원이에요.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가 7이면 원이 아니라 그랬잖아. 그 이유를 제가 지금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왜 원이 아니냐면 여러분 여기서 중심과 반지름 제곱 빨리 한번 찾아보세요. 중심을 한번 찾아볼까요? 빨리 구해야 된다 그랬어요. 그래 이게 돼야 돼. 제발. 그래서 따로 공식적으로 암기를 한 거야. 반지름 제곱 구할 수 있다 그랬어요. 제곱 더하니까 4 더하기 1이죠. 그 다음에 뭐 했었어요? 빼기 상수. 빼기 상수인데 상수가 얼마야? 7이니까 이렇게 써야지. 그럼 잘 보십시오. 5 빼기 7이니까 얼마가 나옵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오지. 결국 반지름 제곱이 얼마 나오더라? 마이너스 2가 나오더라. 여러분 반지름이 길인데 실수인데 제곱해서 음수 나올 수 있어? 없어. 그러면 반지름이 있다 없다? 없다. 반지름 없는 게 무슨 원이에요. 따라서 얘는 뭐다? 원이 아니다 이거야. 원이 아닌 거죠. 이런 것들을 허원 그래요. 허수가 아니라 허원. 그런데 그 허원까지는 몰라도 되고 이렇게 생겼다고 무조건 원이 아니라는 거지. 얘를 맞춰줘야 된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결국 얘가 음수면 무조건 원이겠죠. 왜? 반지름 제곱은 제곱 빼기 상수항인데 얘를 넘겨보면 무조건 양수가 될 테니까 무조건 양수일 거 아니야. 결국 원이 될 조건이라는 게 나중에 시험에 나오기도 하는데 원이 되려면 이 반지름 제곱이 0보다 커야 된다는 거죠. 양수가 나와야지 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만약에 문제가 이렇게도 나올 수 있는데요. 얘 더하기 K가 원이 되도록 K의 범위를 구하라 이렇게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얘가 원이 되려면 반지름 제곱이 양수여야 되니까 이거 제곱해서 4, 이거 제곱해서 1 빼기 상수항인데 얘가 양수가 돼야 되는구나. 왜? 반지름 제곱이 양수여야지 반지름이 양수가 나올 거 아니에요. 중심이 존재하고 반지름이 양수라 그러면 당연히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를 직접 그릴 수 있을 테니까 그렇게 되면 안심하고 원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이게 5-K잖아요. 그죠? 5-K가 0보다 큰 거니까 따라서 K는 뭐보다 작다? 5보다 작다라는 얘기를 써야지만 최종적인 답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야지만 원이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7이나 10 같은 게 들어오면 절대로 원이 될 수 없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얘가 5면 어떻게 할래요? 5면? 얘가 5라는 얘기는 이 얘기죠. 지금 이 얘기. 그럼 여러분 5 빼기 5니까 얼마예요? 0. 그 얘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라는 얘기야? 제곱이 0이니까. 반지름이 0이라는 얘기지. 그러면 원의 정의를 한번 생각해. 원이 뭐라고?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의 좌표가 바로 원이니까 결국 반지름이 0인 원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2,-1이라는 점이 있었을 때 2,-1이라는 점이 있을 때 2,-2 점으로부터 얼마만큼 떨어진? 0만큼 떨어진. 이게 바로 떨어진 거리니까 0만큼 떨어진 점의 좌측. 뭐예요? 그냥 이 점이죠. 그냥 점으로 표현된다 이거야. 그래서 이런 것들 뭐라 그러냐면 얘가 5일 때는 점으로 표현된다 그래서 점원 그래요. 네, 그런 얘기는 이제 요즘은 잘 안 쓰고 옛날에 그런 얘기를 많이 썼고 지금은 원이 아니다, 원이다 라는 얘기를 쓰는데 얘가 원이 되길 위한 조건이라는 것은 결국 일반형에서 반지름 제곱을 찾았을 때 우리가 찾을 줄 아시니까 얘가 0보다 크면 양수가 되면 원이 된다라는 이야기도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예제 3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죠.
자, 원과 직선과의 관계라는 것은 수학에서 관계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 그 직선과 직선과의 위치 관계라고 저번 시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배웠습니다. 저저번 시간이었나요? 이거 기억나죠? 뭐야 이거? 평행하다. 이거 뭐야? 일치한다.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나머지 하나가 뭐냐면 이거였어요. 한 점에서 만난다. 이게 바로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예요. 수학에서 관계는 너무 중요해요. 직선과 직선과의 관계는 세 가지예요. 하나는 한 점에서 만난다. 하나는 만나지 않는다. 하나는 무수히 많은 점에서 만난다라는 거야. 보통 수학에서 이 관계라는 것을 뭐라고 정의 내린다고 생각하시면 되냐면 교점의 개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바로 수학에서 얘기하는 관계가 뭐라고요? 교점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선과 직선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한 개 생기겠지. 오직 한 쌍의 해를 갖는다. 한 점에서 만난다. 이거는 빵개죠. 이게 뭐야? 교점이 없는 거니까. 이거는 교점이 무수히 많은 거지. 이렇게 교점의 개수에 따라서 이렇게 관계를 세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직선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얘는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대한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대한 조건을 구하라.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대한 조건은 기울기가 서로 다르면 무조건 한 점에서 만나겠죠. 직선은 기울기가 조금이라도 다르면 한 점에서 만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기울기가 서로 다르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대한 조건. 그럼 우리 공부했었잖아요. 이렇게 곱하면 이렇게만 같은 게 바로 기울기 같은 거니까 이게 서로 다르면 되겠구나라고 해석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두 직선의 위치 관계가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하라. 다른 말로 교점이 없을 조건을 구하라. 다른 말로 평행할 조건을 구하라. 다른 말로 만나지 않을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돼 있으면 평행 조건이니까. 여러분 아시죠? x의 개수의 비율과 y의 개수의 비율이 서로 같고 상수항의 개수의 비율은 서로 다르다라는 거. 그게 바로 이거였고요. 일치할 조건, 무수히 많은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비율이 세 개가 모두 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것이 바로 직선과 직선의 관계였다고요. 근데 지금은 뭘 공부할 거냐면 그래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공부할 거예요. 원과 직선과의 관계. 너무 중요한 원과 직선과의 마찬가지로 관계라는 건 뭘 의미하는 거라고요? 교점의 개수를 구하는 거니까 지금부터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얘기한다는 것은 원과 직선과의 관계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원과 직선과의 뭘 구한다? 교점의 개수를 이야기하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직선 보이시죠? 이건 뭐예요? 원이죠. 교점 몇 개 생길까요? 이러면 빵개, 이러면 한 개 접했으니까 교점은 하나잖아요. 교점은 하나잖아요. 이러면 두 개, 세 개 될 수 있어요? 네 개 될 수 있어요? 다섯 개 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결국 교점은 몇 개의 관계가 가져요? 세 개의 관계죠. 직선도 세 개의 관계지만 원과 직선도 세 개네요. 직선과 직선도 세 개였지만 원과 직선도 세 개야. 빵개, 한 개, 두 개.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해도 되게 기하학적으로 얘기하면 원과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 원과 직선이 접한다. 원과 직선이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라고 표현을 한다고. 이 세 가지를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한다?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뭐라 그런다고요?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대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거라고. 하나. 어머. 이렇게 그리면 안 되는데 그죠? 다시. 둘. 아이고 잘했어요. 이게 지금 접하는 그림을 제가 빨리 그리려고 그렇게 그렸어. 접하는 거 됐죠? 그 다음에 셋. 세 개의 관계가 있다. 이거는 교점이 몇 개? 한 개. 이건 교점이 몇 개야? 두 개. 이거는 교점이 없다. 이렇게 돼요. 그럼 문제에서 뭘 물어보겠어요? 그래요.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하라. 이렇게 될 조건을 구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될 조건은 판별식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경우가 있는데 절대로 여러분 판별식 이용하지 마십시오. 그건 패자들이에요. 패자. 패자라기 얘기하기 좀 뭐하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데 판별식을 이용하지 말고 두 가지 방법 중에서 항상 뭐로 기억하시면 좋겠냐면 D와 R의 대소관계로 가셨으면 좋겠어요. 말이 좀 어려운데요. D라는 건 뭐냐면 원의 중심과 그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 그러죠. 다른 말로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거잖아요. 이걸 D라 그러고 R이란 건 뭐예요? 반지름. 그거의 관계로 가자고. 선생님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라 그러면 이건 뭐냐면 D와 R의 대소관계로 이 조건을 이야기할 수 있는데 D라는 것은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라니까요. 반지름 R이라는 것은 이 반지름이라니까. 그럼 여러분 D가 더 커요? R이 더 커요? R이 더 크잖아요. 이게 바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날 조건이에요. 접할 조건을 구하시오. 한 점에서 만날 조건을 구하시오. 그것도 D와 R의 대소관계로 가는 거라고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여기서부터는 생각이야. 외우는 게 아니라 D라는 것은 원의 중심과 직선까지의 거리. 이럴 때는 이게 D죠. 그런데 반지름과 같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원과 직선이 접할 조건이라는 겁니다. D = R.
쌤 만나지 않을 때는요. 만나지 않을 때도 마찬가지로 뭘로 가는 거야? D와 R의 대소관계로 가신다고요. 근데 D는 뭐라고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D고. R은 이거잖아. 얘가 D고 얘가 R이라는 것은 D가 더 크잖아요. 그래 이게 끝이에요. 여기다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대입하시면 되고 반지름 찾아주시고 이 부등식을 풀거나 방정식을 풀면 그것이 바로 원과 직선 사이의 그 위치 관계를 나타내는 공식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그 공식에 관련된 거를 다시 한번 이게 공식인데 D가 R보다 크다, D가 R이다, D가 R보다 작다는 건 일종의 공식인데 그 이야기는 절대 외우지 말고 다시 한번 생각하는 연습을 하면서 딱 하나는 기억해야겠지. 뭐는 D와 R의 대소관계로 관계를 따진다는 거 하나만 기억하시고 D가 더 클지 R이 더 클지는 머릿속에 조금만 생각해보면 되잖아. 만나지 않는다? 생각해봐. 만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 멀리 직선이 있어야 되니까 거리가 많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D가 R보다 크다.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D와 R의 대소관계로 따진다는 것만 잘 기억하시고 아시겠어요? 다음 시간까지 그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시간에 직접 문제를 풀면서 원의 방정식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대단히 많으셨고요. 완벽한 방법으로 복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